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 들어볼 자료는 아주 흥미로운데요. 바로 시대를 초월하는 유명한 주식 투자 격언들을 모아놓은 텍스트 파일이에요. 아마 청취자께서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 그런 말들이죠. 네, 그렇죠.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라던가 맞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같은 것들이요. 이게 그냥 오래된 옛말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안에는 정말 수많은 투자자들의 성공과 실패, 그 피와 땀으로 얻은 지혜가 응축되어 있거든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저희의 탐구 목표입니다. 이 격언들이 단순히 좋은 말을 넘어서서요. 예측 불가능하고 변동성 높은 시장에서 우리의 감정적인 판단을 막아주고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생존 지침서가 될 수 있는지 이걸 한번 같이 탐색해 보려고 해요. 아,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격언들을 세 가지 큰 주제로 묶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 합니다. 오, 좋은 접근이네요. 어떤 주제들인가요? 첫 번째는 언제 사고 팔 것인가 하는 타이밍의 문제. 아, 타이밍? 두 번째는 어떻게 위험을 관리할 것인가 하는 리스크 관리. 그리고 마지막은 어떤 마음으로 투자에 임할 것인가 하는 투자 철학의 문제입니다. 그럼 모든 투자자가 가장 골머리를 앓는다는 첫 번째 주제, 바로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좋습니다. 아마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점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격언부터 꺼내보겠습니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아, 이 무릎과 어깨라는 비유가 참 절묘한데요. 사실 말은 쉽지만 실제로 투자하다 보면 여기가 무릎인지 아직 허리쯤인지 아니면 발목인지 도통 알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이 격언을 현실에서 적용하려고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뭐라고 보시나요? 바로 그 지점이 이 격언의 핵심을 꿰뚫는 질문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정확한 매도 타이밍을 잡으라는 어떤 기술적인 조언으로 오해하시는데 사실은 정반대거든요. 아, 정반대라고요? 네. 이 격언의 진짜 속뜻은 완벽한 타이밍을 예측하려는 오만을 버리라는 좀 철학적인 경고에 가깝습니다.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꼭대기에서 팔고 싶은 인간의 그 끝없는 탐욕, 그게 오히려 모든 것을 망친다는 걸 지적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저점을 정확히 맞추려고 기다리다가 결국 영영 못 사거나 아니면 고점을 노리다가 팔 시점을 놓치고 오히려 손해를 보는 그런 상황을 경계하라는 거군요. 맞아요. 욕심을 버려라 라는 말은 너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네. 저는 이걸 수익을 시스템화하라 라는 구체적인 지침으로 해석하는 게 더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저렴하다고 판단되는 무릎 구간에 들어왔을 때 분할 매수를 시작하고 이 정도 수익이면 만족한다 싶은 어깨 구간에서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는 거죠. 아, 자신만의 규칙을 만드는 거군요. 네. 욕심이라는 감정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대신에 감정이 끼어들 틈이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와, 감정을 시스템으로 이긴다. 굉장히 와닿는 말이네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죠. 워런 버핏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네.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 이 격언은 방금 이야기한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팔아라. 와 어떻게 연결해서 이해하면 좋을까요? 아, 그거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죠. 두 격언을 함께 보면 시너지가 엄청납니다. 오,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더 팔아라가 투자자 개인의 내면에 있는 욕심을 다스리라는 좀 미시적인 조언이라면요. 공포에 사서 탐욕에 팔아라는 시장 전체를 지배하는 집단 심리를 역이용하라는 거시적인 전략이에요. 개인의 심리와 시장의 심리.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한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거예요. 시장 참여자 대부분이 극심한 공포에 휩싸여서 좋은 주식마저 내던질 때 바로 그 시점이 내가 용기를 내서 사야 할 무릎 지점일 가능성이 높다는 신호가 되는 거죠. 아, 반대로 온갖 뉴스에서 주식시장을 찬양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고 자랑하는 탐욕의 시기가 온다면 그게 바로 내가 어깨라고 판단하고 차분하게 수익을 실현해야 할 때라는 강력한 알람인 셈이고요. 와, 그렇게 연결하니까 훨씬 입체적으로 들리네요. 시장의 감정 온도를 재는 일종의 역발상 온도계처럼 활용할 수 있겠어요? 네네. 모두가 춥다고 떨 때가
사실은 뜨거운 기회일 수 있고 모두가 뜨겁다고 열광할 때가 오히려 얼어붙기 직전일 수 있다는 거니까요. 정확한 비유예요. 내 안의 탐욕과 공포를 다스리는 동시에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비로소 성공적인 타이밍 판단이 가능해지는 거죠. 타이밍과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격언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떤 거죠? 달리는 말에 올라타지 마라. 솔직히 저는 이 격언을 들을 때마다 좀 찔려요. 하하. FOMO. 그러니까 나만 소외되는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뒤늦게 급등주에 올라탔다가 크게 손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돌이켜보면 정말 비이성적인 판단이었는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군중 심리에 취약한 걸까요? 그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능이에요. 원시 시대부터 무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건 곧 죽음을 의미했으니까요. 우리 뇌에는 다수가 하는 행동은 안전하다고 믿는 사회적 증거의 원칙이 깊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금융시장에서 이 원초적인 본능은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되죠. 생존 본능이 오히려 투자를 망치는 거군요. 그렇죠. 달리는 말이라는 건 이미 시장의 탐욕이 최고조에 달해서 모두가 그쪽으로만 달려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해요. 그때 올라타는 건 가장 비싼 값을 치르고 가장 위험한 자리에 앉는 것과 같아요. 이 격언은 너의 생존 본능을 거스르고 군중과 다른 길을 갈 용기가 있는가? 이걸 묻는 아주 강력한 경고 메시지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결국 타이밍에 대한 모든 격언은 군중의 감정에서 벗어나 너 자신의 원칙을 지켜라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 것 같네요. 네. 결국 타이밍에 대한 격언들이 감정을 다스려라 라는 하나의 메시지로 모이는군요. 하지만 아무리 감정을 잘 다스리고 원칙을 세워도 예측이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럼요. 항상 맞출 수는 없죠. 그렇게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내 자산을 지키는 법, 즉 리스크 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는 게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성패는 결국 수익률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버는 것보다 잃지 않는 게 훨씬 중요하니까요. 가장 고전적인 격언부터 시작해보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투자를 전혀 모르는 분들도 들어봤을 법한 말인데 이건 분산 투자를 하라는 아주 기초적인 원칙이잖아요. 네. 사실 저희 청취자분들이라면 이 개념 자체는 이미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는 통찰은 없을까요? 물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분산 투자를 단순히 여러 종목을 사는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그건 절반만 맞는 이야기예요. 아, 그래요? 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무작정 종목 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겁니다. 워런 버핏 같은 대가들은 오히려 분산 투자는 자신이 뭘 하고 있는지 모른다는 것에 대한 보호수당일 뿐이라면서 잘 아는 소수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걸 옹호하기도 하죠. 그럼 이 격언이 틀렸다는 건가요?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틀렸다기보다는 이 격언의 진짜 핵심을 다시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핵심이요? 네, 이 말의 숨은 뜻은 모르는 것에 투자하지 말라는 경고에 연결됩니다. 내가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는 여러 곳에 돈을 흩어놓는 무지한 분산보다 내가 완벽히 이해하고 확신하는 소수의 바구니를 더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는 뜻이죠. 진정한 분산 투자는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성격의 자산, 예를 들어 주식과 채권 혹은 성장주와 가치주처럼 서로 다르게 움직이는 자산들을 조합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묻지마 분산이 아니라 전략적 분산이 핵심이라는 거군요. 결국 내가 통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위험을 나누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겠네요. 핵심을 정확히 짚어주셨어요. 분산은 무지에 대한 보험이 아니라 알매 기반한 전략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전략적으로 분산을 잘해도 실패하는 투자는 반드시 나오게 마련이죠. 그렇죠. 바로 그럴 때 필요한 격언이 손절매는 빠를수록 좋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감정적으로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손실을 확정하는 건 내 판단이 틀렸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 같아서 자존심도 상하고 본전 생각에 미련을 버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 고통스러운 감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관점의 전환이 꼭 필요해요. 관점의 전환이요? 손절매를 실패를 인정하는 행위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기회를 위한 자본을 보존하는 행위로 봐야 합니다. 마치 화재 경보기가 울리면 일단 대피하고 보는 것처럼요. 그게 오작동일 수도 있지만 진짜 불이라면 내 목숨을 구해주잖아요. 와,
손절매가 일종의 금융적 화재 경보기라는 비유군요. 네,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죠. 작은 손실을 감수함으로써 더 큰 재앙적인 손실, 즉 계좌가 녹아내리는 상황을 막는 겁니다. 그렇게 지켜낸 자금으로 우리는 또 다른 좋은 투자 기회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손절매는 감정의 영역이 아니라 규율의 영역입니다. 내가 정한 원칙, 예를 들어 마이너스 10%가 되면 이유를 불문하고 절반은 판다는 원칙을 세웠다면 감정을 완전히 배제하고 기계적으로 실행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손실을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수익을 관리할 자격이 생기는 겁니다. 타이밍과 리스크 관리에 대한 정말 현실적인 조언들을 살펴봤네요. 결국 감정을 배제하고 원칙을 세우는 것이 핵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이런 원칙들이 모여서 결국 자신만의 투자 철학이 되는 거겠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서 투자를 대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자세, 즉 투자 철학에 대한 격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판과 같은 이야기들이죠. 이게 바로서야 장기적으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의 조언으로 시작해 볼까요? 자신에게 가장 익숙한 분야에 투자하라. 아, 좋은 격언이죠. 이 말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조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복잡한 바이오 기술주나 시장에서 유행하는 테마주를 맹목적으로 쫓아가기보다는 청취자께서 일상에서 직접 사용하고 경험하면서 그 가치를 잘 이해하고 있는 기업부터 먼저 살펴보라는 뜻이니까요. 이를 정보의 우위, 인포메이션 엣지라는 개념과 연결해 볼 수 있어요. 피터 린치가 실제로 그런 식으로 던킨 도너츠에 투자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죠.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네,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이 회사는 뭔가 다르다고 느끼고 분석하기 시작한 게 대박으로 이어진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상 속에 던킨 도너츠가 숨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소비자로서 가진 경험과 지식이 곧 남들이 갖지 못한 고급 투자 정보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청취자께서 게임을 정말 좋아한다면 어떤 게임이 잘 만들었고 어떤 회사가 유저들과 소통을 잘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겠죠. 아, 그렇죠. 혹은 특정 브랜드의 화장품을 오랫동안 써왔다면 그 제품의 장단점이나 회사의 성장 가능성을 애널리스트 보고서보다 더 깊이 있게 파악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전문 지식과 경험, 즉 생활 속의 전문성을 투자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아주 현명한 조언이에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삶의 반경 안에서부터 투자 기회를 찾아보라는 거죠. 바로 그거죠. 정말 와닿는 이야기네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격언입니다. 존 템플턴 경의 아주 시적인 격언을 소개해 드릴게요. 기대되네요. 시장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 회의 속에서 자라며 낙관 속에서 성숙해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이 문장은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모든 이야기를 하나로 아우르는 것 같아요. 시장의 거대한 심리 사이클을 한 편의 서사시로 압축한 명문이죠. 이 문장 하나만 제대로 이해해도 투자에서 큰 실수는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이 서사시를 한 단계씩 자세히 음미해 볼까요? 네, 아주 좋습니다. 첫째, 비관 속에서 태어나고 시장이 온갖 악재로 가득해서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을 때, 즉 앞서 말한 공포가 극에 달한 바로 그 시점에서 새로운 강세장은 조용히 태어납니다. 모두가 시해만 떠맬 때가 바로 씨앗을 심을 때라는 거죠. 둘째, 회의 속에서 자라며 시장이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거 진짜 반등 맞아? 일시적인 거 아니야? 라며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주가는 바로 이 의심의 벽을 타고 꾸준히 성장하죠. 의심의 격이요? 네. 셋째, 낙관 속에서 성숙하며 이제 상승세가 뚜렷해지고 경제지표도 좋아지면서 의심하던 대중들이 본격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이때부터 시장은 활기를 띠고 언론에서도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마지막으로 행복 속에서 사라진다.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주색 투자를 안 하면 바보 취급을 받을 정도로 모두가 시장에 열광하는 과열 상태, 즉 탐욕이 정점에 달하고 포모가 극심해지는 이 행복한 순간에 시장은 정점을 찍고 하락으로 돌아선다는 통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니 각 단계가 눈앞에 선명하게 그려지네요. 결국 이 격언은 현재 시장의 심리 상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알려주는 감정의 GPS 같은 역할을 하는군요. 정확해요. 심리적 지도라고 할 수 있죠.
이 지도를 통해 우리는 현재 시장이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비관할 때 용기를 내고 모두가 행복에 취해 있을 때 냉정함을 유지하라는 메시지.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투자 철학의 정수가 아닐까요? 네, 오늘 저희는 타이밍, 리스크 관리, 그리고 투자 철학이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시대를 초월하는 지혜들을 함께 탐색해 보았습니다. 무릎과 어깨 이야기부터 존 템플턴의 시장 사이클 이야기까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투자라는 여정에서 길을 잃지 않게 해주는 이정표들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오늘 다룬 격언들은 하나하나가 수많은 투자자들의 경험으로 쓰인 역사서와도 같아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을 넘어 실제 투자에서 체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오늘 대화를 통해 확실히 느낀 점은 이 격언들이 단순히 암기해야 할 문정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과 투자자의 불안한 감정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잡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훌륭한 사고의 틀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에요. 다만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이 격언들이 절대적인 법칙이나 공식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야 해요. 그렇죠. 각자의 투자 스타일, 성향, 그리고 철학에 맞춰서 자신에게 맞게 활용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눈 것들 중에서 자신의 원칙으로 삼을 만한 것을 직접 찾아보고 고민하는 과정 자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결국 수많은 지혜 속에서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는 과정이 핵심이겠죠. 자, 그럼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질문을 하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여러 격언들 중에서 단 하나만 선택해서 평생의 투자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면 당신의 성향과 가장 잘 맞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자신만의 투자 철학을 세우는데 아주 좋은 출발점이 될 겁니다.